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책 읽기 방송 했었거든요. 그거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저번에 절반 정도 읽고 안 읽었었는데 잠시만요. 일단 전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페스트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교회 같은 사이비? 그런 비슷한 무리들이 신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다. 신이 화가 나셨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 페스트가 끝으로 치닫는 중간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다음 날이 되자
일에 착수한 타로는 우선 제 일진을 모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여러 그룹들이 그 뒤를 따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술자로서 이 보건대에 실제로 그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할 생각은 없다. 사실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서술자의 입장이라면 보건대의 역할을 과장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다 보면 결국은 간접적으로나마 악의 강력한 찬사를 바치게 된다고 서술자는 믿는 편이다.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행동들이 그토록 큰 가치를 갖는다면 그런 행동들 자체가 보기 드물기 때문이며 악의와 무관심이 인간 행동의 더 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는 전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서술자가 공감할 수 없는 점이다. 이 세상의 악은 거의 다 무지에서 나오며 따라서 배움이 없는 선인은 악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인간은 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존재지만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많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덕이나 악덕이라고 부른다. 가장 절망적인 악덕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는 무지라는 악덕이다. 살인자의 영혼은 맹목적이며 통찰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도, 아름다운 사랑도 없는 법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타로의 주도로 만들어진 보건대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술자는 의지와 영웅심을 침이 마르도록 과도하게 찬양하지는 않을 것이며 적절한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패스트로 인해 고통을 겪고 탐욕적으로 변했던 시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술해 나갈 것이다. 사실 보건대가 헌신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찬양할 이유는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보건대는 우리 시민들이 패스트에 더 깊숙이 관여하도록 도와주었고 병이 눈앞에 있는 이상 그 병과 싸우기 위해 묵묵히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믿게 만들었다. 그렇게 패스트가 일부 사람들에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되자 패스트는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 점은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어떤 교사가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를 칭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가 교사라는 멋진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타루와 다른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증명하기로 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그들의 선의가 교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며, 다행히 명예롭게도 세상에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추가로 지적해 두자. 이것이 적어도 서술자가 확신하고 있는 점이다. 서술자도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2 더하기 2가 4라고 감히 말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진 시기가 항상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리를 펼쳤을 때 어떤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징벌을 받는지 아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2 더하기 2가 과연 4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다. 당시 생명을 내걸었던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는 그들이 패스트 속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패스트와 싸워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짖어서. 소설이요? 어떤 소설이죠? 장르가 뭔가요? 잠시만. 저는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우리 도시에 새로이 등장한 수많은 인간성 탐구자들은 그 무엇도 소용없고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하며 돌아다녔다. 타루와 리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지만 결론은 어김없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로 귀결되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싸워야 하며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바로 페스트와 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진리에 이르렀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의사 카스텔이 운 좋게 재료를 구한 다음 현장에서 혈청을 제조하는데 신념과 열정을 쏟아붓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도시를 휩쓸고 있는 세균들이 전통적으로 정의된 페스트균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리우와 카스텔은 세균을 배양해서 만든 혈청이 외부에서 가져온 혈청보다 더 효과적이기를 기대했다. 카스텔은 첫 번째 혈청을 빨리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적인 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랑 보건대에서 석이 비슷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이 당연해 보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타루가 조직한 보건대 중 일부는 인구 과밀 지역에서 예방 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위생 환경을 도입하려고 했었고 소독반이 다녀가지 않은 헛간이나 지하실의 수를 세어보곤 했다. 보건대의 다른 팀은 의사의 호별 왕진을 돕고 패스트 환자의 이송을 책임졌다. 한번 찾아볼게요. 나의 옥수수 여왕님. 되게 귀여운 제목이네요. 자, 다음. 링크요. 잠시만요. 아니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무슨 프로포즈요? 안 돼요. 메일 링크만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나머지 읽어볼게요. 어디있지? 타루가 조직한 보건대 중 일부는 인구 과밀 지역에서 예방 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위생 환경을 도입하려고 했었고 소독반이 다녀가지 않은 헛간이나
지하실의 수를 세어보곤 했다. 보건대의 다른 팀은 의사의 호별 왕진을 돕고 패스트 환자의 이송을 책임졌다. 나중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환자나 사망자를 태운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에는 등록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랑이 그 일을 맡아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서술자는 그랑이야말로 리우나 타루 이상으로 보건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없는 미덕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래 성품이 그렇듯이 그는 선의를 가지고 주저없이 자기가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섰다.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으나 작은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만 피력한 것이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 리우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자 그는 놀란 듯이 말했다. 가장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패스트가 돌고 있으니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건 분명하고요. 아, 모든 것이 이렇게 단순하면 좋으련만. 그러고는 다시 자신의 문장 이야기를 꺼냈다. 저녁에 카드 작성하는 일이 끝나면 리우는 그랑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중에는 타루도 대화에 끼어들었고 그랑이 친구들에게 자기 속내를 기쁜 마음으로 털어놓는다는 것이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났다. 패스트가 한창인 가운데 그랑이 꾸준히 수행한 그 작업을 리우와 타루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들도 결국 거기에서 일종의 휴식을 얻었던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강아지 내쫓았어요. 이제 안 짖을 겁니다. 다시 패스트가 한창인 가운데 그랑이 꾸준히 수행한 그 작업을 리우와 타루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들도 결국 거기에서 일종의 휴식을 얻었던 것이다. 말을 타는 여인은 잘 지냅니까? 타루가 자주 물어보았다. 그러면 그랑은 한결같이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제자리 걸음요. 하고 난처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느 날 저녁 그랑은 말탄 여인에게 우아한이라는 형용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앞으로는 날씬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한 번은 이 두 명의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한 첫 문장을 읽어주었다. 5월 어느 화창한 아침에 날씬한 여인 한 명이 근사한 밤색 알마를 타고 불륜숲에 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어때요? 그랑이 말했다. 그 여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5월 어느 화창한 아침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5월의라고 하면 문장의 속도가 좀 더 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는 근사한이라는 형용사 때문에 무척 고심하는 것 같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단어로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한 멋진 안마를 사진 찍듯 단번에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찾고 있었다. 살이 오른도 어울리지 않았다.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경멸적인 의미가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약간 경멸적인 의미가 느껴졌다. 윤기가 도는 애, 마음이 끌린 적도 있지만 리듬의 적당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의기양양한 태도로 검은 밤색 앞말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검은색은 은근히 우아함을 표현한다는 것이었다. 그건 안 돼요. 리우가 말했다. 왜요? 밤색이라는 말의 품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말하는 거니까요. 어떤 색 말인가요? 글쎄요. 어쨌든 검은색은 아니죠. 그랑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죠? 호화로운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타루가 물었다. 그랑이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래요. 차츰 미소가 되살아났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는 꽃들이 남바란이라는 표현이 그를 성가시게 한다고 고백했다. 사실 그가 아는 고장이라고는 오랑과 몽텔리마르 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끔 두 친구에게 꽃을 남발했을 때 불륜의 숲의 오솔길은 어떤 모습인지 묻곤 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그 오솔길에서 꽃이 남발한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시청 직원이 얼마나 확신하던지 오히려 자기들의 기억이 의심스러웠다. 그랑은 친구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술가뿐이지요. 한 번은 그가 몹시 흥분해 있는 모습이 의사의 눈에 띄었다. 꽃이 남바란을 꽃으로 가득 찬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가 두 손을 비볐다. 마침내 그것들이 보이고 느껴져요. 여러분, 모자를 벗으세요. 그가 의기양양하게 문장을 읽었다. 5월 어느 화창한 아침에 날씬한 여인 한 명이 호화로운 밤색 안마를 타고 불로뉴 숲에 꽃으로 가득한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읽어보니 문장 말미에 연달아 나오는 속격조사, 불료누, 숲, 꽃, 이 세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귀에 거슬렸고 그랑은 말을 약간 더듬었다. 그는 그만 낙심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가야겠다고 의사에게 양해를 구했다.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로 그 무렵 그랑은 사무실에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감축된 인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할 시점이었기에 시청에서는 그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그가 속해 있는 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일하라고 봉급을 주는데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국장이 그를 심하게 야단쳤다. 국장이 그에게 말했다.
맡고 있는 사무 외에 보건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상관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신이 맡은 사무는 경우가 달라요.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 당신이 도움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맡은 일을 잘해내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소. 그 말이 맞죠? 그랑이 리우에게 말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의사도 동의했다. 하지만 정신이 산만해서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불론이라는 장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오솔길에 걸려야 하는 구절이 꽃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꽃들로 가득한 숲에 오솔길로 쓰는 것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숲이 수식어와 명사 사이에 놓이면서 공연히 둘을 분리해 놓는 느낌이어서 살 속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에는 실제로 그의 안색이 리우보다 더 피곤해 보일 정도였다. 그랬다. 그는 그 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온통 빼앗겨 피곤했다. 그러면서도 보건대에서 필요로 하는 합상과 통계 일도 꾸준히 해내고 있었다. 매일 저녁 끈기 있게 카드를 정리하고 거기에 곡선 도표를 첨부해 느리긴 해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상황을 제시하려고 했었다. 그는 리우가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자주 찾아와서 사무실이나 의무실에 책상 하나를 내어달라고 부탁하고는 서류를 가지고 자리에 앉곤 했다. 시청이 자기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는 소독약 냄새와 질병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때문에 텁텁해진 공기 속에서 서류를 흔들어 잉크를 말리곤 했다. 그럴 때면 말탄 여인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할 일만 성실하게 해내려고 노력했다. 그렇다. 사람들이 실제로도 소위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예나 설레를 마음속에 품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그런 영웅이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서술자는 이 영웅,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며 약간의 선량한 마음과 언뜻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이상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 영웅을 추천한다. 그럼으로써 진리 본연의 것을 2 더하기 2는 4라는 답을, 그리고 영웅주의에는 행복에 대한 고귀한 요구의 앞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뒷자리라는 본래의 지위를, 즉 부차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연대기에도 연대기의 특성, 즉 두드러지게 악하지 않고 또 흥행물처럼 저속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선량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라는 설명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스트에 감염된 이 도시 안으로
외부로부터 후원과 격려가 모여들고 그 사실을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의사 리우가 한 생각은 적어도 이런 것이었다. 항공편이나 육로로 전달되는 구호물자와 함께 동정어린 논평이나 감탄조의 논평이 매일 저녁 전파나 신문을 통해 이 고립된 도시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서사지 같은 어투나 수상식의 연설 같은 어투 때문에 의사 리우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인간들의 자신을 인류와 연결해주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상투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언어로는 예를 들어 그랑이 매일같이 기울이고 있는 작은 노력들을 드러낼 수 없기에 페스트 속에서 그랑 같은 사람이 의미하는 말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따금 밤 12시경 인적이 끊긴 도시가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을 무렵 잠시 눈이라도 붙여볼까 하고 자리에 누우면서 의사는 라디오의 스위치를 돌려보곤 했다. 그러면 세계의 저 끝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질러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서투르게나마 연대의식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우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랑오랑. 그러나 그 음성은 연대의식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진정으로 고통을 나눌 수 없다는 끔찍한 무력감을 증명하듯 보여주고 있었다. 후원하는 목소리가 바다를 건너와도 소용없고 리우가 주의를 기울여 봐도 소용없었다. 목소리가 곧 웅변조로 높여지면서 그랑과 그 웅변가를 서로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본질적인 거리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오랑, 그렇지! 리우는 생각했다. 천만의 말씀. 함께 사랑하거나 함께 죽는 거야.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그런데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페스트가 우리 도시를 공격해 결국엔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온 힘을 모으던 시기. 다시 말해서 재앙이 가장 극렬했었던 시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실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랑베르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또 페스트로 인해 자신의 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단조롭고도 절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굴욕을 그런 식으로 거부한 것이므로 비록 그들의 거부가 다른 것만큼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허영과 모순 속에서도 당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던 자랑스러운 어떤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서술자의 의견이다. 랑베르는 페스트에 생포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리우에게 말한 바를 따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신문 기자는 먼저 카페 웨이터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카페 웨이터들은 언제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법이다. 처음에 그가 접촉한 웨이터들은 그런 시도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엄한 형벌에 대해 특히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선동가 취급을 받기도 했다. 리우의 집에서 코타르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일이 좀 풀렸다. 그날 랑베르는 리우에게 관청에 갔다가 헛당쳤던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코타르는 거리에서 랑베르를 만났는데 그를 자연스럽게 대했다. 그쯤에는 누구를 만나도 그처럼 자연스러웠다. 여전히 감감무소식인가요? 코타르가 물었다. 네, 없어요. 관청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렵네요. 그러시군요. 코타르가 말했다. 코타르는 조직 하나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랑베르에게 자신은 오래전부터 오랑의 카페라는 카페는 전부 출입하고 있는데 그곳에 친구들을 통해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코타르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는 바람에 배급물자 암거래에 가담하고 있었다. 담배와 값싼 술을 구해 되팔았는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면서 많진 않지만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다. 확실한 건가요? 랑베르가 물었다. 그럼요. 나한테 권한 사람도 있었는걸요? 그런데 선생은 그런 기회를 왜 이용하지 않았죠? 의심하지 마세요. 코타르는 호인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떠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제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덧붙여 물었다. 무슨 이유인지 묻지 않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랑베르가 말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쨌든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페스트와 함께 지내게 된 이후로 저는 이곳에서 기분이 아주 최고로 좋답니다. 랑베르가 그의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닌데 함께 가시죠. 코타르가 말했다. 오후 4시였다. 도시는 무더운 하늘 아래 서서히 달구어졌다. 모든 가게들은 차양은 전부 내려져 있었다.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다. 코타르와 랑베르는 아케이드 거리로 들어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 시간은 페스트가 눈에 띄지 않는 시간들 중 하나였다. 그렇게 조용하고 색채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은 여름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조용하고 색채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것은 여름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재앙 때문일 수도 있었다. 공기가 답답한 것이 페스트의 위협 때문인지 아니면 먼지와 타는 듯한 더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페스트와 맞닥뜨리려면 숨어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다.
왜냐하면 페스트는 부정적인 징후들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페스트와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던 코타르는 예를 들어 보통 때 같으면 잊지도 않은 서늘한 기운을 찾아 복도 문턱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헐떡이고 있어야 할 개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랑베르에게 지적했다. 그는 팔미의 대로로 들어서서 아름무 광장을 가로질러 마린 구역으로 내려갔다. 왼쪽에 있는 초록색 칠을 한 카페에서는 노란 천으로 된 두꺼운 차양을 비스듬히 쳐놓고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코타르와 랑베르는 그곳으로 들어가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들은 초록색 철판으로 된 테이블 앞에 놓인 정원용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홀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파리들이 공중에서 윙윙 거렸다. 덜거덕거리는 카운터 위에 놓인 노란 세장 안에는 노란 세장안 획대에는 털이 다 빠진 앵무새 한 마리가 힘없이 앉아 있었다. 벽에는 전투 장면을 그린 낡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때가 잔뜩 끼고 거미줄이 빽빽이 쳐져 있었다. 모든 철판 테이블에 그리고 랑베르 앞에도 닭똥이 말라붙어 있었다. 웬 닭똥일까 의아해하는데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멋진 수탉 한 마리가 컴컴한 구석에서 껑충대며 나왔다. 그 순간 더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코타르가 웃옷을 벗고 철판을 두드렸다. 그러자 기다란 파란색 앞치마에 파묻힐 것 같은 키 작은 사내가 안에서 나와 코타르를 보자마자 멀리서 인사했다. 그리고 다가오면서 세게 발길질을 해서 수탉을 쫓아버리고는 수탉이 꼬꼬댁거리는 가운데 무엇을 마시겠냐고 물어보았다. 코타르는 백포도주를 주문한 뒤 가르시아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조그만 사내는 카페에서 그 사람은 보지 못한 지 벌써 며칠이 되었다고 했다. 오늘 저녁에는 그자가 올 것 같소? 글쎄요, 사내가 말했다. 그 사람 일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야 손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지. 하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소개해줄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종업원은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 자락에 닦았다. 아, 손님도 그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렇소. 코타르가 대답했다. 땅달보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다시 오시죠. 그 사람에게 아이를 보내볼게요. 밖으로 나오면서 랑베르는 그 사업이란 게 뭐냐고 물어보았다. 암거래죠 뭐. 시의 출입문을 통해 물건을 들어와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공모자들이 있겠죠? 랑베르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저녁에 와보니 차양은 거쳐있고 앵무새는 세장 안에서 제잘거리고 테이블마다 남자들이 서치 차림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밀짚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흰 와이셔츠를 풀어헤치고 있어서 새까맣게 그을린 가슴이 드러나 보였다. 코타르가 들어오자 그가 몸을 일으켰다. 햇볕에 그을린 반듯한 얼굴, 작고 검은 눈, 하얀 치아에 손가락에 반지를 2-3개 끼고 있었고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다. 안녕하신가? 그가 말했다. 카운터에서 한잔하자고. 그들은 말없이 한 잔씩 마셨다.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은 듯한데 어떤가? 가르시아가 말했다. 그들은 항구를 향해 내려갔다. 가르시아가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다. 랑베르를 소개하려는 것은 사업 때문이 아니고 이른바 외출 때문이라고 코타르가 그에게 말했다. 가르시아는 담배를 피우며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랑베르가 옆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듯이 랑베르를 그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몇 가지 물었다. 뭐 때문이지? 가르시아가 물었다. 프랑스에 아내가 있어. 아, 잠시 말이 없다가 다시 물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신문기자. 말이 많은 직업이군요. 랑베르는 잠자코 있었다. 친구라니까. 코타르가 말했다. 그들은 말없이 걸어갔다. 부둣가까지 왔지만 거대한 철책이 쳐져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어리 튀김을 파는 자그마한 선술집 쪽으로 향했다. 그 냄새가 그들에게까지 풍겨왔다. 어쨌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라울 담당이에요. 게다가 일단은 내가 그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가르시아가 결론을 내렸다. 아, 그 친구 숨어 있어? 코타르가 활기를 띠며 물었다. 가르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선술집 근처에서 발을 멈추더니 처음으로 랑베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올해 오전 11시에 도시 꼭대기에 있는 세관 건물 모퉁이에서. 그는 먼저 자리를 뜰 듯 하더니 두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고 말했다. 비용이 들까요? 확인하는 투였다. 물론이죠. 랑베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신문 기자가 코타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아, 천만에요. 그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기쁜걸요? 그리고 신문 기자시니까 언젠가 신세를 갚은 날이 있겠죠. 이틀 후 랑베르와 코타루는 대로를 따라 올라갔다. 도시 꼭대기를 향해 뻗어있는 그 대로에는 그늘이 없었다. 세관 건물의 일부가 의무실로 변해 있었고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또는 한두 시간 지나면 무료로 처리되고 마는 정보라도 얻어볼까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인파가 모여있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추측컨대 가르시아는 랑베르와 만날 장소를 결정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한 것 같았다. 떠나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이상한 일이군요. 코타르가 말했다. 어쨌든 진행되는 일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나는 별로 재미없는데요. 랑베르가 대답했다. 오, 물론 그렇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페스트가 돌기도 전에 복잡한 사거리를 건너갈 때는 그 정도의 페스트가 돌기 전에도 복잡한 사거리를 건너갈 때는 그 정도의 위험은 짊어진 셈이죠. 그때 리우의 자동차가 그들이 있는 곳에 와서 멈췄다. 타루가 운전을 하고 리우는 반쯤 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더니 서로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 우리는 아는 사이예요. 타루가 말했다. 같은 호텔에 묵고 있거든요. 그는 랑베르에게 시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약속이 있어요. 리우가 랑베르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랑베르가 말했다. 코타르는 놀란 어조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도 알고 계시나요? 저기 예심 판사가 오는군요. 타루가 코타르에게 알려주었다. 코타르는 안색이 변했다. 정말로 오통씨가 힘차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그들 앞을 지나가며 모자를 벗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타루가 말했다. 검사는 차 안의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뒤쪽에 있는 코타루와 랑베르를 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타루가 연금 생활자와 신문기자를 소개했다. 판사는 잠깐 하늘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고는 고난의 시기라고 말했다. 타루씨,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데 전념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이 더 퍼질 것 같은가요? 리우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판사는 하나님의 뜻은 측량할 길이 없으니 항상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타루는 그에게 이번 일 때문에 더 바빠졌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 조치를 위반한 심각한 사건들만 심리하고 있어요. 기존의 법이 이렇게 잘 지킨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기존의 법이 더 낫기 때문일 거예요. 타루가 말했다. 판사는 하늘을 쳐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여태까지의 꿈꾸는 듯한 태도에서 돌변했다. 그리고 싸늘한 표정으로 타루를 훑어보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가 말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제일 왼수야. 판사가 떠나자 코타르가 말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가르시아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와 인사 대신에 기다려야겠어요 하고 말했다. 주위의 군중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는데 입도 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거의 모두가 바구니를 든 채 앓고 있는 친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문에는 보초들이 무장한 채 지키고 있었고 때때로 이상한 비명소리가 정문과 병동 사이에 있는 바닥을 가로질러 들러왔다.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무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낮지만 분명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남자는 몸을 돌렸다. 날씨가 더운데도 라울은 매우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짙은 색의 더블 정장 차림이었고 챙이 말려 올라간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상당히 창백했다. 밤색 눈에 입을 꽉 다물고 있던 라울이 빠르고 정확하게 말했다. 시내 쪽으로 내려갑시다. 가르시아, 자네는 그만 가봐도 돼. 가르시아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동안 그들은 자리를 떴다. 그들은 중간에서 걷는 라울의 걸음걸이에 맞춰 빨리 걸어갔다. 가르시아한테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라울이 말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다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만 프랑은 들 겁니다. 랑베르는 좋다고 대답했다. 마린 거리의 스페인 식당에서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하죠. 랑베르가 알았다고 하자 라울은 악수를 하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떠나자 코타르가 랑에를 구했다. 자신은 내일 시간이 나지 않는 데다가 이제는 랑베르 혼자서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늘 프로젝트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목이 잠길 때요? 목이 잠길 때는 그냥 주로 아침에 많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뭐 물 먹고 양치하고 하면 되던데. 감사합니다. 목이 아플 때는 그냥 목을 따뜻하게 하고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마스크를 쓰던가 집안에서도. 아, 목이 계속 잠기고 계시구나. 어서 오세요. 맞아요. 건조함이 큰 이유라서. 네, 마스크 한번 써보세요. 요즘 또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먼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걸걸해지고. 맞아요. 먼지가 제일 문제예요. 진짜 밖에 안 보이던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막 유자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잔씩 마시면 좋아요. 따뜻한 차. 꿀 들어간 거. 맞아요.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지만 나갈 때는 마스크 꼭 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 네, 제목에 다 읽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알베르 콰미. 그 페스트 맞아요. 조금 지루하긴 하죠. 그냥 그때 있던 일을 적어둔 책이라. 맞아요. 다음에 이어서 읽어드릴 때는 저녁에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원래는 저녁에 읽었는데 요즘 시간이 지금 시간에 좀 나가지고 저 유튜브로도 올리고 있으니까 보러 와주세요. 다 읽으셨군. 저는 이제 중간까지 읽었어요. 많이 지루하셨구나. 37번째. 다른 건 어떤 건가 궁금하네요. 네. 성경. 성경. 이길 책이 없네. 성경은 인정이죠. 두 번째는 누구. 처음 듣는 책이다. 네. 검색해보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와. 니체? 니체 책이구나. 와. 6개월. 성경은요? 성경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와, 2년. 압도적인 1위군요. 네. 맞죠. 이해하면서 읽어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지. 뭐 재밌었던 책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카라마조프가의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인 호칭? 네.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진짜 길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브리스인 되게 뭔가 철학적인 책 많이 읽으시네요. 최후의 유혹. 시적인 문체의 잔, 난해한 작품을 남김. 이것도 뭔가 성경 그런 이야기인가? 저는 그냥 문학 같은 거 읽고 사실 많이 안 읽어요. 와. 인간으로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복잡하죠? 이상적인 사람. 인생님의 이상적인 사람인가요? 뭔가 교훈 같은 건가? 실존주의 철학으로. 어떤 사람이 이상적이었나요? 거기선. 그럼 인생님의 이상적인 사람이 조르반 아니었던 거네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음. 오. 어. 조르바가 자유 좋지. 실천주의. 그쵸. 나 혼자 자유로운 뭐해. 실존주의는 개인의 자유, 책임,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적, 문학적 흐름이다 라고 하네요. 이기적과 이타심이라는 규칙에서도 벗어난 존재. 뭔가 신 같은 존재네. 그렇죠. 자연의 섭리니까. 아이고. 잠시만요. 그쵸? 사람은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방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초인 좋아요. 다음에 시간 많을 때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미윤님도 멋져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언제든 놀러오세요. 요즘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 좋은 목요일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빠빠이.